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예배의 자리 나아올 때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넉넉하고 당당한 주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의 삶에서 합력하여 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마스크를 써가지고 좀 이렇게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는 아닌데 좀 이제 목도 안 좋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나중에 코로나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근데 아마 안 걸릴 겁니다. 이제는 검사를 안 할 생각이거든요. 한 번 했으니까요. 네. 2023학년도 교육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소리 듣는데 불편하진 않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광성드림 철학 시리즈 5번째, 이제 6번째 중에 5번째인데요.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섬김을 실천하는 소명 교육.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되게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시죠? 잘 살고 싶죠. 근데 잘 살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면 어떤 방식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십니까? 아마도 우리들은 그 평균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인 평균을 통해 자기를 점검할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초중 고등학교 표준적인 평균 키와 몸무게 도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내가 살이 많이 쪘나? 어떠나? 키가 큰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거에 비교해 보면 평균보다 좀 크구나. 평균보다 몸무게가 뭐 적게 나가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비추어 보면 좋은 거는 뭐예요, 여러분? 평균보다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평균 비슷한 거예요? 뭐가 좋으세요, 자녀분들이? 에? 큰 거가 좋으세요? 몸무게는 적고 키는 크고 이렇게 이제 멸치 같은 느낌 여러분 좋아하시는군요. 이제 발달상으로 본다면 평균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생각하기가 이제 이로우시겠죠. 평균보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거나 적게 나가거나 그러면 부모님들이 염려하실 거예요. 근데 뭐 사람마다 되게 달라가지고 평균이 큰 의미는 없는 건데 우리는 되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아이가 그 걷는 과정을 이렇게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뒤집기는 언제 했다, 배밀이는 언제 했다, 뭐 이런 거, 걸음마는 언제 했다, 잡고 일어서기는 언제 했다, 이런 거 체크해 보셨어요? 그 별 사실 의미 없는 일이거든요. 애들 어떻게 대부분은 잘 걸어요. 그리고 걷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때 빨리 조치한다고 해서 걷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당히 예민하게 이런 것들에 집중하죠. 왜냐하면 잘 살고 있다는 확인을 계속해서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배밀이 안 하고 바로 잡고 일어나는 아이도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큰 문제 있는 것처럼 병원 가는 분들 있을까요?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잘 걷는데 왜 병원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잘 살고 있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요. 내 안에 확신을 타인을 통해서 얻고 싶고 그 타인이 굉장히 그 증명된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평균에 잘 맞으면 좋겠는데 지능이나 연봉은 어때요, 여러분? 평균 지능이나 평균 연봉을 여러분 뭐 평균 연봉보다 높은 게 좋아요? 평균에 가까운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네, 높은 게 좋죠. 우리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작게 얘기하세요? 네.
지능의 평균은 항상 100이에요. 근데 100이 아니라 85에서 115 사이를 평균 지능으로 주로 보죠. 근데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영특한 행동을 하면 130 이상 아니야? 하면서 우리 아이가 2%나 3% 안에 들지 않을까? 이러면서 기대하시고, 아이가 어떠한 문제 상황을 보이면 2%와 4% 안은 특수교육 대상이 아닐까 많이 염려하죠. 아까는 평균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수치에는 평균을 훌쩍 뛰어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 같은 것도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연봉의 기준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게 건강 그 보험료 납입금이에요. 건강보험료 납입금에 보면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가 국가가 정한 평균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5식구니까 저희는 한 630 정도 벌면은 이제 평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좀 평범하세요? 잘 사세요? 네. 그래서 중위소득보다 더 높은 여러분 이거는 세전이에요. 세전. 세후가 아니고 여러분 받는 돈을 생각하시면 깜짝 놀라요. 평균 엄청 넘네 이러실 수 있는데 세전이에요. 여러분 사회적 평균을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내가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5인 식구인데 세전 소득이 630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되면 그전엔 되게 행복했는데 왠지 내가 좀 불행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회적 평균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균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도 모르게 세상엔 삶의 기준이 있고 그 삶의 기준 가운데 내가 잘 살고 있다는 확인을 끊임없이 받고 싶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은 비단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평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능 검사를 했는데 이 아이가 평균보다 훨씬 높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능이 그렇게 높아 하면 그 사람 평가할 때도 쟤는 똑똑한 아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지능이라는 게 여러분 되게 다양해요. 최근에 지능 검사 웩슬러 검사는 전에는 그 4개 영역을 측정했는데 지금 5개 영역을 측정해요. 그래서 지능이 높지만 기능은 되게 다르거든요. 지능이 낮아도 기능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평균보다 높냐 않냐 여기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있죠.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다른 데로 안 새기 위해 넘어갈게요. 선호되는 직업이나 학과도 시대에 따라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1950년대에 그 인기 직업 중에는 서커스 단원이 있더라고요. 전화 교환원, 권투 선수. 지금의 인기 직업과 많이 다르죠. 60년대에는 다방 DJ가 있더라고요. 버스 안내양, 택시 운전사도 인기 직업이었대요. 자동차가 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70년대는 지금이랑 똑같은 거 트로트 가수. 지금도 되게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머지는 거의 비슷했는데 특이하게 전당포가 있더라고요. 전당포업자. 80년대 되면은 거의 이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1985년도 이후에 전국 자연계 대학 상위 5개 학과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과에서 제일 높은 거. 그러니까 문과로 하면 법대나 이런 게 경영이 나올 텐데 이과잖아요. 85년대 물리학과였어요. 90년대 물리학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려운 데 가는 거죠. 근데 이제 95년부터는 다 의예과. 다 의대가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다운 삶이나 이런 걸 꿈꾸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남들로부터 잘 산다는 확인을 엄청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도 사회적 기준을 통해 판단하니까 내가 저 사람이 잘 산다고 보일 만큼 나도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근데 문제는 사회적 기준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는 거예요. 70년대에 잘 살기 위해서 이걸 했고 80년대에 이걸 했고 2000년대는 이걸 했고 지금 그 의대 쪽이 아주 열풍이 엄청 심해가지고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데 이제 시대가 전해서 의대가 아니라 다른 쪽이다 하면 또 우수한 학생들이 그쪽을 향해 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경쟁해서 그걸 잘할 수 있는 걸 증명해내는 게 삶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걸리버 여행기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도 돼요. 그 조나단 스위퍼트의 굉장히 그 풍자 소설이죠. 진짜 너무 풍자적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애들한테 읽히는지 모르겠는데 어른이 봐도 너무 깔깔깔거리고 웃을 만한 일들이 많죠. 거기 소인국에 가면은 소인국의 관리를 뽑는데 어떤 걸로 관리를 뽑냐면 줄타기를 통해 관리를 뽑습니다. 줄타기 묘기를 잘하면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줄타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풍자한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줄타기에서 떨어져서 막 뼈 부러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낭자해요. 과목이 우리가 지금은 의대 뭐 이런 거였다가 과목이 줄타기로 바뀌면 사람들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미친 듯이 하죠. 한국 스타일은 또 학원이 잘 생기잖아요. 줄타기 학원이 생기고 줄타기 야간 자율학습 생길 겁니다. 삶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이 의학에 관심이 있던 이 사람이 방송에 관심이 있던 이 사람이 운동에 관심이 있건 이런 개인성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기준이 선명한 사회일수록 이 기준에 제일 방해되는 것은 나의 개인성이죠. 나의 개성이 들어가고 내가 나다운 존재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회에 부적합한 존재가 될 확률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건 뭐예요?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준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과 위협의 메시지가 사회에 넘치게 되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학교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이들은 명확해요. 비전이 명확해. 왜 학교 다녀?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대학 가려고요. 거의 그래, 거의 그래. 드림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 드림학교 애들한테 잘 안 물어봤어요 그런 거. 제가 물어보면 대학 가려고요. 여러분 그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건 학교가 줄타기 경쟁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는 무엇을 위해 있는 거냐면 나중에 줄타기를 하기 전에 사전 줄타기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 학교에서의 성장과 발전은 뭐냐? 나의 개인성이 소거되고 사회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많이 개조될수록 나는 학교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냐?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데 성장과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 이야기되는 거죠. 토드 로즈라는 사람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공부에 대해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글을 썼는데 또 웃긴 건 이 사람은 하버드에 나왔어요. 너무 어이없죠. 하버드 나와놓고. 근데 이 사람 얘기를 잘 듣다 보면 들을만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등학교 중퇴자예요. 고등학교 중퇴자고 지방의 대학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사람들은 너는 공부 쪽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너는 이런 일을 하면 좋아 하면서 선생님들과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추천해준 경로로는 전혀 공부 쪽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듈을 따라온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교육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세상이 말하는 그 평균을 기준으로 한 방식들이 맞는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을 쓴 거죠.
이 사람의 주장은 학교 시스템이 테일러의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설립됐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데 노동자들은 장인이 되어야 될까요? 기계가 되어야 될까요? 기계가 되어야 돼요. 장인이 되면 안 돼. 나름의 방식이 아니라 표준화된 방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테일러 시스템이라고 해서 테일러가 그래서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이제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기계가 되려면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노동자의 개인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개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사람이란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인성을 죽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관리자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노동자 그룹과 관리자 그룹을 나눠야 돼. 그래서 관리자 그룹은 표준화된 방식을 노동자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견제를 하고, 이 노동자 그룹은 개인성을 최대한 죽이고 효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표준화주를 할 두 가지 그 개체 중에 관리자와 노동자 중에 어떤 사람은 관리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노동자가 되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관리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노동자가 될 거를 누가 정할 거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노동자가 되면 좋고 그중에 일부가 관리자를 했을 때 좋을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분해내고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는 거죠. 이런 테일러의 문제의식이 미국의 초창기 학교 시스템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40분 일하고 종치고 잠깐 쉬고 40분 일하고 종치고 잠깐 쉬고 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패턴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대로 심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 떠들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고 거기서 이야기한 기계적인 매뉴얼들을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아이가 졸업한 순간 훌륭한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탁월한 사람이 있겠죠. 탁월한 사람들은 그 훌륭한 구조를 관리하는 감독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자기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훈련하고 이 사람이 관리자가 될지 노동자가 될지를 평가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런 비판적인 의식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성장을 위해 공부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학교는 기준에 적합하지 평가받는 곳입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아니면 열심히 평가받으셨어요? 학교는 공부하는 곳입니까? 평가받는 곳입니까? 네, 둘 다 있죠 뭐. 둘 다 있어. 너무 제가 막 몰아세워가지고 죄송해요. 둘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둘 다 있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두 번째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왜 다니니? 대학 다니려고요. 대학 가려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학교를 다녀서 어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기 쉽기 때문이에요. 배움, 성장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의미 있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따라오는 행위고 진짜 학교에서 하는 건 평가야 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죠. 그래서 철저한 진학 중심 교육이 아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동의하죠. 제가 동의한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사교육 시장의 광고 문구를 보시면 알아요. 우리 학원을 통해 아이가 배움과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배움의 기쁨과 협동의 즐거움, 나눔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학원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월세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학원은 주로 뭐라고 그래요? 스파르타식, 완벽하게 잡아드립니다. 매딜 완성. 이게 뭐예요? 인간의 개인성을 확실하게 말살하고 공부하는 기계로 거듭나서 결과를 성취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문구가 굉장히 잔인한데 부모님들은 보면서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여기 가면 좋겠다. 아이들도 그래요. 너무 재밌는 게 아이들 스스로도 내가 여기 가서 공부 한번 해볼까? 혼자서는 잘 안 되는데
너무 나의 개인성이 너무 살아있으니까 개인성 말살을 위해 잠깐 이곳에 좀 들어가 볼까? 겨울에 되면 이제 윈터 스쿨들이 열리는데 이제 한 300만 원 내고 그 다음 학년도 선행하는 기숙형 그 이제 시스템이죠. 윈터 스쿨 보면 완벽한 시간 관리, 완벽한 뭐 이런 딱 보면은 아이들 중에 동기부여 얻는 거예요. 엄마 나 저 안 되는데 저거 갔다 올게요. 그럼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 네가 그런 생각하니 갔다 와라.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은 개인성을 말살하고 공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해요. 인간의 개인성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진학 중심 교육의 핵심은 타인의 평가입니다. 진학을 위해 자신의 개성은 불편한 일이 돼요. 사실 진학 중심을 본 순간 이 세상에 가장 문제가 되는 존재는 나예요. 나만 잘하면,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산만하지 않고, 나만 집중하면 성적도 오르고, 성적이 오르면 대학도 가고 직업도 얻고, 그럼 부모님이 날 자랑스럽게 하고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텐데 문제는 나야. 나의 개인성이 문제야. 내가 사람인 게 문제야.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굉장히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의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이지 내가 문제가 아니야. 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얻었어. 너무나 힘들었지만 난 성취했어. 그러니까 이 세계에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이지. 난 관리자형이고 너는 노동자형이지. 세상을 끊임없이 투쟁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죠. 유튜브에 보면은 그 이제 공부 자극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 하죠. 너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겠어? 여러분을 믿고 계신 부모님 불쌍하지도 않아? 너 평생 알바만 할 거니? 대학 못 가면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들 누가 하냐면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교육 선생님들, 아이들이 존경하는 사교육 강사들이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동기부여를 받아. 그래 나 공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진학 중심이 유일한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 혐오를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아휴, 내가 뒤져야지.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런 자기 혐오가 너무 힘드니까 또 다른 문화가 있는데 힐링 문화가 같이 양산되는 거예요. 위로하고 괜찮아, 아프니까 청춘이고, 겁나게 괴롭혀 놓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자 지금 운동장 돌아와서 2명만 선착순이야. 나머지는 10대씩 맞는 거야. 막 뛰게 해서 확 뛰고 해.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2명 선착순 얘는 되고 남은 8명은 막 터지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야 니네 다시 뛰어서 1명 또 할 거야. 근데 애들이 막 울고 힘들고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사회 시스템 안 들어가잖아. 여기로 와봐. 심리학 책 좀 읽어봐. 자, 힐링. 너만 아픈 게 아니야. 봐봐. 지금 8명 다 힘들어하고 있지? 봐봐. 서로 울면서 위로하고. 그래 우리 다시 뛰어보자.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지?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스템에서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진학이 문제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진학이 아니란 뭐냐? 평가가 아니라 이제 성장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제는 진학이 아니라 진로다. 그러면서 아주 혁신적인 인기를 끌었던 우리 학자가, 여기도 하버드네. 다 하버드 교수들만 다 자기들끼리 해먹나 봐요. 이게 자 하워드 가드너, 이번 교육심리학 교수님인데요. 하워드 가드너가 다중지능이라는 이론을 이제 제시했죠. 광성대림학교도 다중지능 이론을 한국의 초창기에 도입한 학교예요. 그걸로 저희가 KBS 다큐멘터리에도 나왔어요. 어이가 없죠. 인가도 안 받은 학교가. 그만큼 다중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죠. 이 진학은 비교와 자기절제가 핵심이에요. 근데 진로 중심을 하면 자기를 이제 긍정해도 돼.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모든 사람은 특별해. 너도 소중하고 특별해.
성장하면 돼. 이 진로의 메시지는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해줘요. 근데 이제 진학 중심으로 할 때 맨날 비교하고 괴롭히고 너의 개인성이 아직도 살아있잖아. 집중 못해? 막 계속 이러다가 진로 중심으로 하니까 개인성을 막 긍정하라 그래. 그러니까 맨날 이제 뭘 물어보기 시작하면 너 뭐 하고 싶니? 넌 꿈이 뭐야? 너의 비전이 뭐야?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꿈과 비전은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꿈과 비전이 상당히 선명해. 근데 자녀들은 꿈과 비전이 선명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내가 이런 꿈과 비전이 어렸을 때 있었으면 세상에서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꿈과 비전이 없어요. 애들의 꿈과 비전은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잘 놀다 자는 거 이런 거거든요. 아이들은 아직 사냥을 배우기 전에 마을에서 노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냥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준다고 전혀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진로 중심이니까 자기 긍정과 성장이니까 계속 아이들에게 이제 자기에 대한 성숙함을 요구하는 거죠. 너 뭐 하고 싶니? 그래서 애들이 뭐 하고 싶은지를 엄청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너무 진학 중심으로 인간을 괴롭히다 보니까 진로 중심으로 틀면 사람들이 자기 꿈을 찾고 너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인간은 엄청나게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가소성이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가장 많아요. 가소성이 여러분 플라스틱 제조해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일을 하라고 훈련하면 그 일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일 하면 또 다른 일 하고요. 여기 여러분 중에 나름대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른 훈련을 어렸을 때 받았으면 그냥 다른 일 하실 거예요. 지금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뭘 하고 싶니? 뭐가 되고 싶니? 너의 흥미와 적성은 뭐니? 묻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비전 캠프를 하잖아요. 그럼 전문가들을 모신단 말이에요. 상당히 그 분야에 전문적이고 그 분야에 관심도 있고 취미도 많은 분들이에요.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셨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적 맞춰서 대학 갔는데 이런 일을 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아이들한테 꿈과 비전을 심어주려고 사람을 모셔왔더니 결국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맡겨진 일을 상당히 잘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걸 우린 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사람만 잘 살고요. 아프리카에 태어나면 아프리카 생각하면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태어났으면 거기서 잘 살아요. 맞고 안 맞고에 대해서 예민해서 그렇지 맞고 안 맞고가 인간은 별로 없어요. 인간처럼 맡겨진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존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한 가지 찾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진로 중심이 돼버리니까 계속 뭘 하고 싶은지 물어봐요. 근데 아이들이 뭘 하고 싶겠어요? 남들이 하는 칭찬하는 거 하고 싶고 돈 버는 거 하고 싶고 성공하는 거 하고 싶죠. 그 욕구와 자기와 이게 구분하지 못해요. 너무 강하게 얘기했다가는 부모님은 좋아하는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아예 낮은 거를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너 커서 뭐 하고 싶니? 저는 공무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기 보니까 환경미화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이 정말 너 진로를 잘 찾았구나 지지해주고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진로 중심으로 넌 뭐 하고 싶니? 라고 하는데 진짜 하고 싶은 거 전 게임 만들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 먹고 못 살아. 다시 생각해봐. 너 진짜 뭐 하고 싶니? 에? 저는 음식 같은 거 만들고 좀 이렇게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식당 하고 싶은 식당. 엄마는 못 챙겨줘. 좀 더 생각해봐.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제 모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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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되게 고민되는 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아이들은 진로에 대해 이렇게 선명하지 않고 어떤 아이가 진로에 대해 되게 선명해요. 근데 진로가 선명해서 전 이 길로 가겠어요 하고 갔는데 그 길이 사회적 성취가 되게 낮다면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진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당당해요 라고 주장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결과 중심 사회에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진로 중심 교육을 하는 나라가 덴마크하고 핀란드입니다. 덴마크하고 핀란드는 진로 중심으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진로 중심 프로그램 다 덴마크, 핀란드 교육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는 사실 미국처럼 돌아가는데 교육 철학과 이상적인 건 다 덴마크, 핀란드를 가져와요. 근데 그 덴마크, 핀란드 우리나라하고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덴마크하고 핀란드는요, 세금이 겁나게 높고요, 빈부 격차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나라예요. 진로를 찾아도 연봉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현장 노동을 하든 전문직을 하든 분명 연봉 차이는 있어요. 근데 세금을 엄청 때려가지고 연봉 차이가 우리나라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로를 찾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진로를 찾아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진로를 찾는 게 사회적 결과물이 너무 다르다는 메시지를 온 사회로부터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진로를 찾아요?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그거 했다가 사회적으로 내가 실패하고 굉장히 어렵게 살면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사회적 기준에 맞춰 공부를 했어야지. 진로를 찾는다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진로를 선택한 순간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큼 그 집이 잘 살지 않으면 진로 중심적 사고를 하기는 어렵죠. 덴마크하고 핀란드가 오히려 역으로 진로를 찾지 않으니까 애들이 사회복지제도 좋으니까 젊은이들이 놀아버리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실업 상황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덴마크, 핀란드는 행복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미친 듯이 진로를 찾아야 돼. 그래야 애들 일을 하게 만드니까. 진로를 찾아도 결과가 평등하죠. 그러나 한국 사회는 진학과 학벌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 의식이 높은 나라예요. 높은 나라. 학자들끼리 얘기를 하는 걸 듣는데 제가 어느 대학원에서 무슨 박사다. 근데 대학원 어느 박사다 하면 그거면 끝이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확인하는 거예요. 학부는 어디서 하셨어요? 대학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요? 마피아들이지, 마피아들. 자기들끼리 밴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밴드를. 그러니까 마피아들이 많으니까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마피아 조직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진로를 믿고 나아갈 수 있나? 쉽지 않죠. 부모님들이 지지해 주시는 거 너무 좋지만 자기 자신이 철회하고 싶을 때가 생기는 거예요. 김보람 씨라고 최근에 K 클래스 뭐 강의하시는 거 들었는데 머리 스타일부터 진짜 예술 감독 같지 않으세요? 이분이 이날치라는 밴드의 노래 범이 내려온다 그 음악에 춤을 춰서 유명해졌대요.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랑 아무 관련은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 사람들이 유명해져서 그 세계적인 밴드하고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하고 이분이 굉장히 잘 됐다는 거예요. 누적 조회수가 3억 뷰가 넘는 댄스팀의 대표래요. 근데 이분이요 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방송 댄스도 하고 그러니까 연예인들 뒤에서 춤도 추고 회사도 차리고 막 했는데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춤이 너무 좋고 춤을 잘 춰서 상이란 상을 다 휩쓸었대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었대요. 진짜 유명한 상을 다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살 게 없었대요. 항상 스스로 생각했다는 게 포기해야 되나. 그러다가 지금 대박 나가지고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잘 됐죠.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잘 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진로 중심으로 우리가 살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연봉이 낮은 직업군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연극 배우입니다. 연극 배우가 우리나라에서 평균 그 연봉이 제일 낮아요. 계약직이 많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극 배우들은 어때요? 엄청 잘 나가잖아요. 우리 눈에는 성공한 1, 2%만 보기 때문에 실제 삶의 무게에 대해서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 중심을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그 진로 중심과 삶의 무게를 같이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정도로 진로 중심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왜냐하면 인간은 가소성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해도 잘하고 저 일을 해도 잘하는데 꼭 이 일만 하고 싶어라면서 그런 예술적인 혼을 가지고 그 일에 파고 이것 때문에 성공하고 성취하지 못해도 이걸 꼭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전체 중에 얼마나 있을 것이냐. 과도한 진로 중심도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로를 따라가서 사회적 성취하면 제일 좋죠. 이게 최고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버지에게 목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 반대했거든요. 집안에 목사님도 하나도 없었고 아버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래서 뭐 먹고 살지 못할까 봐 막 걱정하시고 그랬죠. 근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연봉 억대 연봉을 받는 막 대형 교회 목사가 됐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진로와 성취를 다 잡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죠. 않아요. 어느 분야에나 마찬가지예요. 진학 중심으로 가면 일상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 왜? 끊임없는 절제. 개인성을 말살해야 돼. 너무 놀고 싶어요. 놀지 마. 너 고등학생이야. 고등학교 때 노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전 세계 대부분 놉니다. 전 세계 대부분 놀아요. 한국에서도 30% 아이들만 안 놀아요. 70%는 놀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옆집 아이는 안 놀 거라는 생각으로 놀지 마. 개인성을 말살해. 네가 사람이란 생각을 버려. 음식만 먹어. 공부해. 인생이 괴롭죠. 그리고 진학 중심이기 때문에 시험 한 번만 못 봐도 인생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첫 지필고사 보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자퇴를 생각하는지 몰라요. 엄마 저 자퇴할래요. 선생님 저 자퇴하겠습니다. 왜? 이번 시험 못 본 것 같아요. 제 실력만큼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중학교 때 A를 맞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 중에 아이가 A를 못 맞아오는 경우에 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A를 맞는 게 그렇게 엄청 어렵지 않아요. 비율상 한 30% 정도 아이들이 A를 받아요. 초등학교 우등생은 70%, 30% 정도가 선생님께 혼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정도면 좀 혼나지만 이것만 커버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사회적 성취를 꿈꾸시죠. 중학교 원래 시험 딱 봤는데 이제 70% 우등생 중에 30%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40%가 나가리 되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성적으로. 그러니까 막 부인하고 아니다.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우등생 몇 프로예요? 10%예요. 강남에서 중학교 A 나온 애들 50% 돼요. 50%. 왜냐면 성취 평가니까. 근데 고등학교 가서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어떻게든 30% 안에 돼서 우등생 그걸 하다가 고등학교 와서는 대부분 우등생으로부터 낙방이 돼요. 소수자만 남는다고요. 근데 아이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부터 잘했고 그러니까 대학도 잘 갈 거야. 근데 고등학교 가보니까 점수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원래 실력은 있는데 내신이 망쳤으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정시를 통해 이거 커버해야겠다. 나가서 정시하면 진짜 자기 실력을 깨닫는데 한 2년 쓰죠. 그리고 수능 볼 때쯤 되면 자기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삶이 너무 싫어지죠. 방황하고 공부 포기하는 애들 많습니다. 진학은 이런 괴로움이 있어요. 진로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진로를 따라가면 행복하거든요. 즐거워요. 마지막까지 공부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자기다움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항상 이게 문제예요. 실패했을 때 온전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할 것 같은 불안함.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고 즐겁긴 한데 이것 때문에 사회적 실패를 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너무 개인성을 절제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형 인간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면 어떡하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선택을 할 기회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괴로운 진학과 불안한 진로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근데 재밌는 건요, 둘 다 성공 확률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를 가거나 여기를 가면 성공 확률이 되게 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의 똑같아요. 결국 그 성공은 그 개인이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면 싫어하실까? 1번이 괴로운 진학이고요. 2번은 불안한 진로예요. 어떤 걸 하시겠어요? 나이대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시겠죠. 우리는 이런 교육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하는 데니까.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기독교 교육의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 세상은 우리에게 괴로운 진학과 불안한 진로 중에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 아이들이 나이 들어가고 공부가 어려우면 찾아와가지고 기도 부탁 많이 합니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얘기해요. 하나님 뜻은 명확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진학 중심, 진로 중심과 상관이 없어요. 네가 공부하는 것으로 나에게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쓰임 받으면 돼.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좀 더 얻어 터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좀 더 자기를 마음껏 발현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존재가 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판을 깨버리고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진학과 진로,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사회적 역량 다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은 의미 없다라고 선포하고 진학이든 진로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더하거나 빼거나 그럴 수 없어요. 이미 충분하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받고 계시는 영광을 내 안에 품고 그 영광을 타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배운 것들 교육을 써 나가는 것이죠. 세상의 고통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구주라고 얘기하고 우리 삶의 모델이라고 얘기한 예수님처럼 세상의 고통에 부르심을 느끼는 것이 소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진학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진로를 찾아서 행복한 삶을 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사랑하셨는데 여전히 이 세계에 어떠한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나는 어떻게 그것에 반응할 것이냐. 그것에 반응하기 위해서 나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서 그 고통과 동참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소명이죠. 기독교 교육은 진학 중심 교육, 진로 중심 교육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소명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주성 있게 스스로 공부하고 협력하고 해야 되는 방법은 이 세계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표죠.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진학과 진로가 다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소명 때문입니다. 소명은 고통에 동참하는 삶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너무 좋죠? 진학도 실패가 있고요. 진로도 실패가 있는데 소명은 실패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믿음과 관련 있는 일입니다. 소명을 찾은 사람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실패조차 소명을 찾는 여정으로 사용받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담에색에서 소명 받았을 때 그가 그 전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끊임없이 어부로서 실패하다가 소명을 받았을 때 그가 어부이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으로 가는 순간 지금까지 애써왔던 진학을 위한 훈련들,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들, 진로를 위한 걸 자기를 발견하고 행복해하는 훈련들이 전부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 누군가의 고통은 복음을 맛보는 것이고 삶의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죠. 진학의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학의 두려움으로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성적만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적만 사용하신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적 좋으신 분들이 쓰임받는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유력해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 성적 좋은 사람 쓰지 않아요. 소명 있는 사람 쓰십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다 같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국회의원 된다고 하면 가슴이 뛰고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국회의원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에 관심이 있고 그 고통과 관련된 법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유력하고 훌륭한 어떠한 일들을 하면 좋겠죠. 근데 유력하고 훌륭한 어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욕심이 많고 경쟁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자본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쓰임받는 사람 적어요. 사회적으로 많이 성취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쓰임 못 받을 것 같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있어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쓰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린 광성드림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 위주로 학교를 운영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로의 두려움은 뭐냐면 내 삶을 내가 증명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사실 진로의 두려움이 다 있는 거죠. 왜 광성드림학교 선택했어? 부모로서. 왜 다른 방식을 선택했어? 다른 걸 선택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네가 선택한 게 틀렸을 거야. 일반적이 맞았을 거야. 왜? 그래야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로의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삶을 증명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 삶을 증명해내 라고 하는 건 사회에서 하는 얘기지.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는 은혜를 받았다. 이미 은혜를 받아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 용기도 은혜고 그런 사회적인 환경도 은혜인 거예요. 진학의 두려움과 진로의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소명의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아 생명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려서 그 소명의 말씀들을 들어요. 근데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나의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짜인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표를 딱 가지고 오고 착한 일하고 체크하고 나쁜 일하고 체크하고 그중에 뭐가 더 큰지 봐가지고 지옥 천국 정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살았는지 물어보실 거라고요.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착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아니라 구원받는 삶을 살았는지 물어볼 거라고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고 그 생명력 때문에 그 넘치는 생명력으로 누군가에게 예수가 되기 위해 살았느냐. 너 뭐하다 왔니? 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어서 예수님이 말 위로 내려가신 것처럼 가진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까지 가진 못했지만 제가 가진 것으로 이렇게 동참하고 그것과 함께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에 고통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은 너무 선명한 것이죠. 소명은 고통에 동참하는 삶, 당당하고 넉넉한 삶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광성드림학교에서는 왜 카메룬의 학교를 후원하고 왜 세터민 자녀들 후원하고 태국 홈스테이 그때 왜 참여했죠? 왜 병에 걸린 미아원에 모금을 했고 왜 제3세기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하고 왜 성품훈련 환경교육을 하고 왜 교육의 아픔에 관심을 두는가? 진짜 여러분 이 귀한 평일 낮에 앉아가지고 교육에 관한 이런 불쾌한 얘기를 1시간 가까이 앉아서 듣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너무 불편하시죠? 그냥 사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점심시간에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애들 좋은 데 갈까? 막 이런 거 얘기하고 행복했는데 이런 얘기 듣고 나니까 모든 게 불쾌해졌잖아요. 왜 교육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듣고 우리가 왜 세상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왜 광성드림학교는 학교만 학교답게 애들이나 대학 잘 보내고 그러면 될 것이지 왜 우리 전체에게 교육의 아픔에 관심을 두라고 하는지 왜 기독학부모 운동을 하라고 하는지
왜 아버지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왜 아이들이 세상과 동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궁극적인 교육이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분리되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일요일에는 예수의 것이다가 다른 요일에는 세상의 것을 사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일요일에는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줄 것 같아요. 너무 착하고 아름답고. 평일날은 이 전투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태어나서 교회도 한번 나가보지 않은 예수님은 유대교 회당밖에 안 나가보셨는데 일요일은 거룩하고 평일날 그분은 세상과 함께 투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 삶을 다 바쳐서 세상의 고통과 씨름하려고 쓰셨습니다. 광성드림학교는 무엇을 꿈꾸도록 가르치는 학교인가? 진학의 성공, 진로의 성공, 소명의 성공, 자주성, 공동체, 그걸 통해 우리는 소명을 기대합니다. 지성, 인성, 영성을 갖춘 실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지성도 안 갖고 싶고 인성도 안 갖고 싶고 소명은 너무 부담스럽고 이제야 조금 애가 좀 성숙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지성 좀 갖고 싶어요. 이제 공부 좀 하고 싶어요. 인성은 괜찮아요. 아직은. 소명은 괜찮아요. 이제 지성과 인성은 좀 괜찮아요. 아직은 소명으로까지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요, 이 교육을 학교 안에서 끝내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어요. 광성드림학교에 부모님들이 오시고 아버님들이 어머님들이 오셔서 함께 교육받고 새로운 기독 학부모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인성, 지성, 인성, 영성이 전 생애의 교육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뭔가 우리가 배워야 된다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집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한다. 비록 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도 지성의 시작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혹은 학교에서 지성을 열심히 받았지만 인성으로 못 왔다 하더라도, 혹은 인성까지 왔지만 아직 소명까지 못 왔다 하더라도 평생을 대화할 수 있는 가정, 평생을 찾아올 수 있는 학교,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이 소명으로 찾아갈 때 함께 동반자가 되는 그런 학교로 우리 학교는 남아있고 싶고 그런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할 수 있겠어요?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소리가 되고 다 거짓말이 됩니다.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는데 집에서는 지성 이러고 오면 대학 가려면 드림학교보다 다른 데가 나을 것 같은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런 말 듣는 애들이 드림학교에서 뭘 배우겠어요? 드림학교 애들이 바깥에 애들보다 더 나쁘다던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가정에서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나쁘도 좋고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죠. 그건 학교 문제도 있지만 개인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린 여기서 다른 걸 배울 수 있잖아요. 학교에 있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애도 있어요. 너나 신경 써, 너나. 너는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의 고통에 동참하는 게 있냐고. 그런 도전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뭐야, 책임감 있는 자주성 교육이라니. 수정을 안 했네. 여러분, 제가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예시를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잘 들으시네요. 대단하세요, 여러분. 많이 익숙해지셨나 봐요.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 개인성이 사라지고 절제를 통하여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도 소명으로 살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 소명으로 살고 계신 분들, 학부모 교육으로도 소명을 찾은 분들, 아이들 가운데 많지 않지만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육의 방향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이 시대 가운데 당장 오늘이 아니라 일평생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올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육의 영역 가운데 쓰임받는 학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가정을 돌아봅시다. 우리 자녀들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교육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로 굉장히 중요한 축의 교육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점검합니다. 나에게 중심은 진학에 있는지, 진로에 있는지, 소명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르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난 지금까지 사회적 평판이 내 삶에 중요했는지, 나의 행복이 중요했는지, 세상의 고통이 내 삶에 중요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나아갑시다.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되는 소명의 삶 살길 원합니다.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자녀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과 교직원들이 열심히 진학하고 진로를 쫓아 직업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강하든 약하든 젊은 날의 실수든 아니면 진지한 기도의 고백이든 소명을 찾아오겠다고 드림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드림학교에 있습니다. 소명은 한순간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의 길입니다.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교사들과 교직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많은 유혹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의 교육의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저항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광성드림학교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명하고 연약함을 직면하고 성장하는 학교,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고 교육하는 일을 아끼지 않는 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사들과 직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성드림학교의 철학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또한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다시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삶의 결과들을 힘들었지만 차곡차곡 잘 쌓아 놓았습니까? 아니면 주님, 삶의 결과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충분히 자기에게 솔직하고 많은 걸 경험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님,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세상의 고통에 동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소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광성드림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메시지 듣고 살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섬김을 실천하는 소명교육 함께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기도 제목으로는 못 드렸는데 다음 주 우리 초등과정 우리 땅 밝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같이 꼭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월화 이렇게 다녀옵니다. 화요일에는 저도 우리 땅 밝기 조장이어가지고 제가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양평 물소리길 저도 걸어야 돼서 화요일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시간으로 강사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생활부장 선현수 선생님께서 학교 폭력에 관한 너무 생활부장스러운 강의를 이제 해주시고요. 우리 학교 폭력의 어떤 구조와 절차들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 한번 강의해 주실 짧게. 그 이후에서는 광성드림학교의 생활 지도에 관해서 이인성 교감 선생님께서 회복적 생활교육에 관한 강의를 합쳐서 두 분 합쳐 40분 정도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 광고가 더 있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광고를 또 드릴 건데 오늘 아마 특송 연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특송 연습이 있을 텐데 명절 지난 10월 달 수요일 날 거룩한 빌 운정교회에서
우리 학부모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특송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는 제가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그 공동체 예배 광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공동체 예배 광고를 안 한 이유는 이제 억지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선생님들한테 전혀 광고하지 않고 오고 싶을 때만 와라, 일부러 오지 마라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홍보 영상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좀 민망하고 좀 비굴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이게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중에 그렇지 않아도 참석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만 있고 몸이 안 왔었다, 이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몸을 움직여서 목요일 저녁 공동체 예배 참석해 주시면 한 4년 정도 여러분의 얼굴이 박제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건가? 너무 화장하고 오지 마시고요. 주로 뒷모습 나올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되시는 분들은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절 잘 지내시고 명절 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